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예, 삼색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삼색이라고 하면 세 분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화면으로 보시는 분은 느끼시겠지만 지금 한 분이 아직 안 왔습니다. 우선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국회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제주시일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요즘 국회의원이라 그런다면서요? 네, 지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부르셔갖고 네. 네, 다들 뭐 선글라스 끼고 사진 찍으시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선글라스가 없어갖고 못 찍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원장님이시자 전 국회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 요원 김용남입니다. 예. 아니 무슨 저기 좀 가볍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냈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끌어내라고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중간에 네. 살짝 있었죠. 근데 그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비슷한 제2의 바이든 날리면 뭐 이 사태로 보이는데 요원은 사실은 그 국어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요원을 누가 끌어내요? 요원을 요원이 끌어내요? 요원을 왜 끌어내요? 요원은 그냥 명령하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면서 그 분노 게이지를 오히려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어떤 선처를 받거나 법률적으로 풀려날 방법은 없어요. 물론 지금 이거는 탄핵 심판에서 나온 얘기라 탄핵 심판은 인용 내지는 기각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형사법정이 앞으로 이어질 텐데 거기서도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근데 유일한 방법은 먼 훗날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면복권이잖아요. 근데 먼 훗날에 그거라도 기대를 하려면 국민의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죠. 분노 게이지를 최대한 낮추는 게 필요한 건데 지금 작전을 거꾸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관련해서 말씀 있으세요? 네. 당시에 이제 국회 안에 요원들이 뭐 사복을 입고 활동을 했었다는 건데 뭐 저는 보좌진하고 섞여 있었고 누가 누군지 모르고 구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찾아내 갖고 요원들을 끌어내시려고 했는지 모르겠고 저도 전반적으로 뭐 요원, 의원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걸 헌법재판관들이 다 알고 있는 눈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변호인들이 아무런 제지를 못하고 그냥 대통령이 웃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탄핵 심판의 인용 가능성을 되게 높이는 활동들을 하고 계셔갖고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그만 나오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준비된 거 있죠? 그거 네. 좀 듣고 가겠습니다. 아까 추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 들어가 있던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네. 답변을 하셨죠. 네. 이 본회의 의사당 안에는 들어가 있던 요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리고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군 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보고 받는 순간 야 이거 잘못하다가 알겠습니다. 압사 사고가 나겠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 피해도 생기지만 우리 장병들도 피해 생기니까 네. 일단 빼라. 예, 그래야만 알겠습니다. 이게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비상계엄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상계엄을 실패했다. 저는 뭐 실패 성공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이렇게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 계셨지만 이게 뭐 오래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실제로 인식 자체가 그 다수당의 어떤 그런 폐악질 이런 어떤 국회 이 폐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런 경종을 충분히 국민들께 울렸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저는 뭐 실패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종을 울렸다는 데서는 성공했다고 보세요?
글쎄요. 아니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나라가 있나요? 없죠. 그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저 특전사 요원들을 헬기에 태워서 국회에 진입시키는 나라가 그러니까 거의 아무 말 대잔치인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거는 야, 저 정도 수준의 사람이 국방부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했구나. 그건 진짜 참담한 거죠. 야, 진짜 뭐 도구나 카우나 다 되는 거구나 이거. 다 할 수는 있는 거구나.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죠. 경종을 울리긴 했죠. 울렸어요. 다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고 저 사람을 저 자리에 두면 안 되겠다라는. 아니 그렇죠. 그게 경종. 아니라 이제 권력자를 한번 잘못 뽑았을 예. 경우에 우리의 그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이 저기서는 지금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나중에 공개가 되면 거기서는 제가 봤을 때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못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 진술 자체도 되게 모순되는 게 나올 거다. 과거에 한 얘기랑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유도를 하니까 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본인의 진술과 상반되는 게 많이 나중엔 다 드러날 거다. 좀만 기다리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저기 현재 영상 이렇게 보면서 전 약간 좀 씁쓸하더만요. 그렇죠. 사실은. 보기도 좀 예. 어떻게 보면 안쓰럽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싶고. 저도 일국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제가 봤을 땐 거짓말들을 하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방부 장관한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래야 되나? 차라리 나는 내 목적이 당신들이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필요성을 갖고 했다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고 이 체제하에서 인정하지 못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그건 감수하겠다. 이렇다고 하면 뭐 그래도 좀 보기는 덜 나쁠 텐데 지금은 완전히 자기 행위 자체를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인정하면서까지도 결국 책임은 피하고 탄핵은 피하려는 모습에 좀 부끄러웠습니다. 장관 뒤에 숨어서 그게. 그러니까 아휴. 부하들한테 다 책임은 떠넘기고 본인 입으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지시에 군인들이 따르지 않을 거를 알았다. 아니 그러면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지시를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지시를 하면서도 안 따를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오래가지 않을 걸 알았다. 그러니까 본인 말 자체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피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내란죄라도 좀 피해보려는 거예요? 뭐예요? 일단은 뭐 본인 계산으로는 어쩌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형사처벌도 내란죄에서 책임을 많이 감면받거나 뭐 피할 수 있다라고 계산하고 저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들도 이게 돌아가는 게 8년 전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8년 전에는 뭐 일방적으로 쭉 갔는데 이번엔 좀 다르지 않냐. 그러면서 그때와는 다른 가능성을 지금 엿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오판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탄핵 재판에서 심판에서 기각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그래요? 하나는 이게 헌법과 법률의 경미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위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이게 경미하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도 짧은 기간에 하려고 했고 실제로 효과도 없었고 그리고 피해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하다. 이거는 이진순 방통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어떤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위반이 있었는데 헌재가 이게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을 인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준숙 재판관에서 4대4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본인의 편이 3-4명은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경미한 위반으로 위법하긴 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결정이 나올 거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극우 유튜브 방송들에서는 지금 헌법재판관들 분석을 하면서 우리 편이 하는 얘기들에 대한 분석들을 하거든요. 이게 사인이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자체는 거기서 유튜브 방송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대신 보고 좋은 분위기다라고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튜브 못 볼까요? 구치소에서? 당연히 못 보는 거죠. 근데 뭐 그죠? 저 이발도 해주고 뭐 다 단장도 다 해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 헌재 심판이 있는 날은 일찍 와서 그 평소에 출근을 좀 그렇게 일찍 해보지. 출근은 안 하더니 하여튼 일찍 와서 거기 헌재 대기실에서 그 헤어 디자이너하고 메이크업 하는 분을 불러서 거기서 받는다라는 건데 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구속된 피의자잖아요. 네. 구속 피의자는 접견 이른바 이제 면회도 제한되잖아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접견실에 다 대화 내용이 녹음되는 가운데 한 번밖에 허용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외부인과의 접촉은 제한되는 게 당연하죠. 구속 상태니까. 그리고 변호인 접견만 이제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한 건데, 아니 이거는 헌재 심판이 있으니까 뭐 출정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외부인인 헤어 디자이너들까지 불러서 거기서 이 서비스를 받는다? 아니 그러면 구속 피의자한테 저게 가능해? 저도 좀 의문이에요. 그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변호인은 제한 없이 만날 수 있거든요. 변호인이 해주셨으면 상관은 없는데 그것도 원래 변호인 목적은 아니지만 변호인은 시간 제한 없이 만날 수 있거든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잖아.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윤 대통령 검찰총장 할 때까지는 그냥 눌림머리 하고 사셨잖아요. 계속 화장도 안 하고 사셨는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머리하고 화장하고 재판까지 받으시는지. 아이고 이게 아마 경호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자체도 아무리 무죄이긴 하더라도 다른 피고인하고 피의자들이나 피청구인들하고 관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생기고 있어서 저는 이것도 결국 본인한테 좋지 않은데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 간의 어떤 뭐 증인신문 대화를 이렇게 보면서 김용현 장관이 다 뒤집어 쓰기로 했다, 차지철의 길을 가기로 했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거 보면서 도대체 윤석열과 김용현 중에 누가 대통령인 거야 싶은 생각이 들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주장대로 하면 네. 내란 수계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고 대통령은 허수아비였다는 얘기밖에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왜 흔히 V1, V0 그래서 V1은 대통령, V0 사실상 대통령 위에 영부인이 있었다고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V0가 무슨 김건희야, 김용현이지.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얘기를 주고받는 것인지. V-1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탄핵을 인용하는 게 맞죠. 왜냐면 왜요? 허수아비 대통령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인 아니 거죠. 그러면 네. 그 사람을 대통령직에 계속 두면 안 되는 거지. 아니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주도하고 이게 다 계획도 짜고 실행도 책임질 정도고, 대통령은 그냥 옆에서 내용도 잘 모르고 포고령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뭐 국방부 장관이 서열이 더 높은 국무위원인 경제부총리한테 이거 할 것이라고 지시하는데 대통령은 내용도 전혀 몰랐으면 그 사람 거기 계속 두면 안 되는 거죠. 허수아비인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허수아비가 아니었겠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헌법재판관이나 국민들이 보면 말이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어제 분위기도 봐서, 그러니까 재판정 분위기 봐도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김용현한테 할 때도 분명히 방향성을 갖고 유도하고, 김용현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봐도 대통령하고 김용현의 관계가 김용현이 시키는 대로 대통령이 하는 그런 뭐 부의원의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진술 자체에서도 이 비상계엄 주무장관으로서 협조를 구하고 다른 장관들한테 필요하면 뭐 이제 그렇게 하라라고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실제로 전달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대통령의 책임인 거죠.
지금 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용현 장관하고 뭐 사저에서도 2, 3일 전에 와서 계엄 포고령에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저가 아니고 대통령 관저에 와서. 그래서 이미 사전에 논의를 다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다 대통령의 책임인 거죠. 근데 이걸 피하려고 김용현이 자기가 다 했고 문서도 자기가 작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인이 지금 소추인단 변호인이 질문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뭐 당신이 거짓말했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다른 질문을 통해서 노트북 그 워드 프로그램 뭘 썼냐라고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 하잖아요, 김용현이.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재판관들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절차 보장은 해주겠다. 예. 대통령도 안 본 지시사항을 국방부 장관이 총리 이하 경제부총리하고 장관들한테 쪽지를 줬다, 오다를 줬다. 그러면 이건 친일 쿠데타가 아니고 그냥 쿠데타 아니에요? 그야말로 국헌 문란이죠. 네, 쿠데타잖아요. 그렇죠. 별로 설득력 있는 전략이 아닐 것 같은데. 자, 또 하나. 그 검찰이 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는데 네. 1차는 불어댔고 네. 서울중앙지법이 냈는데 다시 신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은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뭐 두 분 다 그때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셨습니다만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그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의 혼란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어제 영장 연장을 불허한 취지는 공수처에서 사건을 했으면 공수처에서 사실상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기소를 할지 말지만 결정해야지 검찰에서의 추가 수사 내지는 보완 수사는 입법 취지에 안 맞다라는 취지로 불허를 한 것인데 뭐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사법 시스템에 이른바 여기저기 펑크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선례가 없어서 발생한 내용인데요. 어제 법원에서 사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를 하기 전에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수처가 수사를 했으니 검찰은 더 이상 구속기간 연장하지 말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 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원래는 그러면 구속기간 연장을 공수처가 해서 20일 수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검찰하고 공수처가 10일씩 하기로 하다 보니 공수처는 이제 검찰의 사건을 넘겼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연장할 수는 없고요.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검찰이 기소를 하면 됩니다. 네. 바로 수사도 안 하고? 재연장 신청을 했는데 인용이 되면 좋지만 인용이 안 되고 다시 기각이 되면 오늘 내일 또는 내일 정도가 기간 만료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거 좀 계산하는 것도 좀 복잡해서요.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저는 오늘 중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석방할 필요 없이 이제 구속된 기간에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되고요. 구속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이 진술 거부하는 경우들은 많고 부인하는 경우 많은데 그래도 이 사건은 공범자들이 많습니다. 이미 10명이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술한 내용들을 증거로 넣으면 되고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거의 윤석열 공소장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바꾸면 된다. 제 생각에는 검찰이 공수처랑 협의를 해서 거의 공소장은 써놨을 거라고 보고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오늘 늦게라도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고 싶은 거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못했잖아요. 예. 속된 말로 하면 좀 제압을 못했잖아. 근데 검찰은 좀 대통령을 좀 제압을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사실을 좀 공개해서 밝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아예 이제 구속이 연장이 안 되면 기소하는 거 말로는 더 안 되잖아요. 아니면 구속 취소를 해야죠.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기간 만료로 인해서 구속 취소를 하면 돼요? 네. 상당히 이번 사건은 정말 최초의 사례인데 그러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사실은 경찰에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예, 다시.
예,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뭐 오늘 중으로 기소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물론 다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연장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지금 이 상태에서 그 피의자 윤석열은 기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둘러서 기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만약에 또 불어대면 방법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구속 취소가 되면 그 혼란 사항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공수처가 이상민 전 장관 사건도 가져갔잖아요. 이거 수사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의 취지대로 하면 공수처에서 끝을 내야 돼요. 사실상 수사를. 근데 과연 공수처가 그 능력이 되느냐, 수사 능력이. 근데 지금 소방청장한테 전화해서 주요 언론사에 뭐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한 거 등을 비롯해서 분명히 이게 공범 혐의가 짙은데 제가 보기엔 공수처 이거 수사 제대로 못할 거려. 그러면 경찰로 다시 재이첩할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첩 요구권을 공수처가 행사해서 사건을 가져가 버렸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번 체포영장 집행 실패하고 나서 두 번째는 경찰이 다 해라 그랬다가 그게 법률상 안 된다. 그래서 거부당했잖아요. 똑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근데 이쯤 되면 뭔가 이 보안입법을 민주당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근데 과거에 이런 식의 이제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땐 불구속 사건들이었거든요. 그때는 검찰이 사건을 받아서 보안 수사를 더 한참 하고 기소를 했고 그 수사 증거들이 다 유죄로 인정돼서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구속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선례가 없었던 건데 제 생각에는 이번 사건이 좀 지나면 이런 사건들을 한 번도 법을 만들 때 디테일하게 고려를 못했던 것 같아요. 보안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도 막 너무 강공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문제가 드러나면 잘 정리해서 보안입법에 나서서 좀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그런 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자, 1월 19일에 있었던 서부지법 습격, 뭐 네. 난동, 뭐 폭동 이런 표현도 쓰던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야, 근데 진짜 이까지 온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마 최초 아닐까요? 법원이 그쵸. 습격당한 최초입니다. 거는 제 기억에 네. 처음인 것 같아요. 글쎄 네. 6.25 전쟁 때 있었을래나요? 그때도 뭐 북한군이야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적이니까. 예, 예. 다른 얘기는 제가 책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군중 심리로 모여서 있으면서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그중에 섞여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심리가 좀 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무더기 구속이 됐잖아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벌린 거죠. 근데 뒤에서 적어도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교사냐 뭐 이거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부추긴 사람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 일부 정치인 또는 뭐 성직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분명히 부추긴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릴 거냐? 사실은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은 상당수는 구속이 됐거나 입건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프로세스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아직 형사 입건이 안 되어 있는 부추긴 사람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릴 거냐 이걸 고민해야겠죠. 네. 이분들은 국가 전복 세력이죠. 반국가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경쟁도 하고. 근데 소위 저희가 극우하고 보수를 구별하는 게 이 시스템을 부인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의 결정을 폭력을 이용해서라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게 극우 세력인데 뭐 극자도 마찬가지지겠지만 지금 전형적인 이런 이제 극우 세력의 모습을 보이고 저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이 현장에서 보면 불이 나진 않았지만 뭐 라이터 기름을 갖고 불 붙이려고 했던 사람도 지금 체포가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20살 정도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게 독자적인 결정인가? 저는 김용남 의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까지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몇 년 전에 이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민사 집행을 할 때 그때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들고 방어했던 분들이 유죄 판결을 받긴 했는데 3년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있었던 분도 요번에 현장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 별로 중하지도 않고 신속하게 수사도 되지 않고 배후도 확인되지 않았던 전력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왜 젊은 사람들, 흔히 네. 20대, 30대 이분들이 그 현장에 많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교회 신도인데 젊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고, 이게 지난번 이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 국회 앞에 집회 현장에서도 느껴졌습니다만, 이게 희한하게 젠더 이슈가 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 내지는 촉구 집회에는 20대, 30대의 젊은 여성들이 대거 참여를 했었고, 그때는 남녀 비율상 여성 비율이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이른바 윤석열 수호 집회에는 분명히 젊은 층만 놓고 보면은 남성 비율이 더 높아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요새 우리 사회에서의 그 젠더 이슈는 저 같은 사람은 예측이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그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반응이 엉뚱한 쪽으로 나오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 반야당 성향의 그런 게 좀 작용한 건가? 뭐 이런 추측할 뿐입니다. 예. 저도 물론 이제 최근에 젊은 층의 뭐 보수화, 우경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하는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도 보면 예전 태극기 집회하고는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들도 좀 있고 그렇긴 한데,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참여한 분들 중에 젊은 사람이 반 정도 된다고 해서 이게 젊은 층의 전반적인 태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정말 동원됐는지 아니면 뭐 유튜브를 하면서 수익 모델로서 과격한 모습을 보인 건지 이런 건 모르는데, 그 부분은 이제 확인해야겠지만 저도 2030의 젊은 층에서 과거하고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고, 사실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젠더 이슈가 뭐 이건과 다르게도 우리 사회에 큰 균열의 하나로 작동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지금 여론조사 데이터 보면 20대, 30대에서 남녀 간에 큰 차이가 보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이슈에 관해서는. 예. 그러니까 그 현장에 20, 30대가 많았다, 남성이 많았다는 이유를 전체 20, 30대 남성이 뭔가 좀 친윤석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거는 저는 단호히 현재로서는 팩트가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오히려 그렇게 몰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아닌 게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그 전체 데이터도 좀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정당에 몸담고 있으시니까 그 유튜버들 좀 극우 유튜버들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들어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되게 국민들이나 이렇게 방송 보면서 저 사람도 왜 저러지라는 생각들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선물을 보내고 그것도 공공연하게 선물을 보내고 또 그 사람들은 거절하고, 예. 이거 뭐 어떻게, 이게 정당이라면 좀 조심하지 않아요? 굳이 뭐 그 보내는 게 효과 있나? 왜 그러는 거죠? 일단 김용남 의장님이 계셨던 당이니까 먼저.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네. 그 전에는 원래 전통적으로는 멀리하는 입장이었죠. 근데 2019년부터인가요? 당시 황교안 대표 시절부터 그 유튜버들하고 밀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 초청해서 어떤 행사도 갔고, 그리고 당시 황교안 당대표가 유튜브에도 출연을 활발히 하고,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이게 밀접하게 인연을 맺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그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국힘은 국힘대로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사실상 유튜버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국힘 쪽에서 뭐 선물을 보내거나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찾기는 어려운데 뭐랄까 뭐 이게 그 일종의 사파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파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유튜버들도 왜 그 규모나 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 언론사 비슷한 규모나 뭐 그 정도 수준을 갖춘 데도 있고 뭐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그 유튜버들도 있는데 희한하게 이 좀 사파 쪽이 많단 말이에요. 그 주장하는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근데 유튜버들은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데 공당이 거기에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그들과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이 이게 한심한 거죠, 사실은. 그 사람들은 뚜렷해요.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돈 벌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불법이 아닌 한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른바 가짜 뉴스 생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경계선을 거의 걷고 있는 것도 맞아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극우화되거나 극좌되거나 그러는 게 그냥 대중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을 얻고 조직화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에 탄핵에 했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당시 바른정당으로 가고 탄핵 소추위원장까지 했는데 이분이 2020년 공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겨우겨우 당선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깨달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주류에 서야 된다. 그리고 지금 주류는 부정선거론을 믿고 있는 이 지지층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황교안 전 총리가 주장했을 때는 한 1% 묻지 않았던 부정선거가 지금은 거의 보수층의 절반 이상이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국민의힘의 현역 정치인들이 문제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놔두고 오직 지금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만 2021년부터 줄기차게 계속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봤을 때 이 극우화된 지지층을 거스르면 더 이상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간이 없다. 이런 상황 하에서 그냥 비겁하게 이 구구층이 커져가는 것들을 묵인하고 있는 정치인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뭉뚱그려서 사실 유튜브가 우리 정치의 좌우를 다 포함해서 좀 과거에 비해서는 영향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정치인들도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분은 너무 거기에 노심초사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또 좌우를 떠나서 우리 정치가 바뀐 새로운 현실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성태 전 국회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참 요원 아닙니다. 요원도 정요원이 있고 일부러 늦게 오신 거죠? 할 말 없으셔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늦어서 미안합니다. 뭐 다른 안 좋은 일은 아니시죠? 아니 뭐 네, 네. 집에 가정사니까. 하여간 뭐 자리를 그냥 저희가 비워놓기가 그래서 예, 잘했습니다. 예, 예. 이해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관련된 얘기가 많이 지나가 버려서 좀 늦게 오신 덕에 좀 편하시긴 할 것 같아요. 여론조사 때문에 요즘 정치권이 좀 난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약간 뭐 입을 푼다는 의미에서 서울 인사들 다들 이번에 나가셨죠? 양당 뭐 이런저런 정당들이 다 나가서 할 텐데 국민의힘 관련해서 아침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조금 뭐 환영받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당대표들과 최고위원들이 양당들이 이제 보통 기차역에 가서 하시니까 일단 외형상은
뭐 저희 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폭언을 하시는 분들은 없었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는 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계셨는데요. 저는 또 반대로 저희 지역에서 돌아보니까 평소에는 저한테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는데 보수 지지층들이 되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은 졌다고 뺏겼다고 생각하는데 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런 느낌이면서 저도 좀 충격적인데 저한테 그러다 제명에 못 살아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불법 계엄으로 저희 진보 진영 민주당 지지자들만 화났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저쪽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건 안 하건 본인들이 지금 수세에 몰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제 민주당이 화를 돋운다라고 화풀이를 저희한테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 당내에서 비명이라고 지역구에서 소문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십니까? 저 제명에 못 살아는 친명이에요. 친명인가요? 그럼요. 그러면 제명에 살지.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우리 김성태 전 대표님이 옛날에 노조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김상훈 의장님이 이제 하도 뭐라고들 해대니까 이제 혼자 말씀으로 뭐 미친 뭐 이렇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언론이 그렇게 하시면 되냐 그랬더니 그 일반인들한테 한 게 아니고 저기 노조한테 한 얘기다 그래서 그럼 노조는 그러면 뭐 미친 뭐라고 얘기해도 되나? 거기 출신이니까 제가 그 얘기 여쭙고 싶었어요, 사실. 뭐 저도 노동운동을 한 뭐 20년 넘게 한 사람입니다. 한 22년 했는데 뭐 정치인들은 뭐 그 언어 구사하면서 때로는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본인 자신이 원치 않았던 그런 뭐 안 좋은 뭐 단어를 이렇게 내뱉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뭐 또 구차하게 또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그 변명이 또 나중에 화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사과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이렇게 바로바로 수습하고 정리를 해야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왕에 이제 말씀하신 김에 어제인가요? 어제죠.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이 어제죠. 그저께입니다. 그저입니까? 예. 벌써 그저께입니까?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 뭐 저는 상대당 뭐 대표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뭐 정치 철학이나 또 뭐 민주당의 가치 막 이런 걸 모든 걸 뭐 분쇄해 놓고 다 갈아버려서라도 네. 지금의 자신이 처해 있는 조금 위기 의식을 극복하고 싶은 그런 내재가 상당히 이제 그런 기자회견에 많은 내용이 묻어났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좀 상당히 친기업 행위죠. 지금까지 보수 진영에서는 아무래도 좀 기업들 활동 규제를 좀 대체적으로 완화시키면서 세제 문제 이런 것을 좀 기업들 많이 뭐 좀 챙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나 또 특히 이재명 대표의 그 가치가 아무래도 좀 친노동에 더 많이 가 있고 있는데 그런 걸 핵 돌리는 걸 보고 이 양반이 좀 급하긴 급하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위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일부에 좀 넣어서 그런데 저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그래서. 참여했으면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죠.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통치권 행위라 그러지만 그거는 이미 국민들이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판단이. 그리고 넘긴 게 이제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권 행위로 12.3 비상계엄을 한 그 기저의 배경이 뭐냐. 이재명 대표의 중심의 제1 야당 이 거대 입법 권력이 그동안 입법 독주, 독단 그리고 뭐 심지어 감사원장은 헌법기관인데 감사원장을 포함한 장관 뭐 검사 탄핵 이거 난발 그리고 뭐 예산까지 일방적으로 날려버리니까 국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위기로 느끼고 선택한 수단이 그 수단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거대 입법 권력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판단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그런 판단은 자연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넘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 대표는 본인이 뭐 오판을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 건데 국회에서도 계엄 해제와 함께 바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 이제 심판만 남은 거고 그럼 이재명 대표 당신들은 어떤데?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 내적으로 절대 이재명이 이 대표의 일극 체제, 이 천상자나 유아독존 이 지존 체제를 허물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꿀로 정말 그래서 이 대중들 국민들은 위대한 게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뭐 한 2달 사이에 큰 뭐 정말 집권당으로서 그 면모를 갖추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정말 잘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크게 뭐 변모시켜가지고 보여준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높인 게 뭐냐?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알겠습니다. 된 거죠. 이걸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 친명 국회의원님께서 가만히 있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당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그게 어떤 장점이냐면 여론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국민들이 지금 불만을 갖고 있으면 그냥 비판을 우리가 이거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그 흐름을 보고 뭔가 해야겠다라는 분명히 그런 부분은 되게 빨리 움직이고 지금도 사실은 실용주의 얘기하는 게 이제 유연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의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하고 민주당이 그래도 뭐가 다른지는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념이 꼭 나쁘지 않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서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민주주의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고 그게 또 민주당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여당이 되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부족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다,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래도 하는 게 저희 정당 구성원이나 지지자들이 당의 미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냐. 뭐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도 성장에 대해서 뭐 얘기하실 때, 저희도 성장도 할 수 있다. 그건 걱정하지 말라라고 다른 당의 당점을 쳐내는 정도지. 우리 당의 본질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꼭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어차피 거의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라는 예선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선을 대비한 죄송합니다. 이른바 중도층 소구 전략에 나선 거죠. 그런 의미에서 흥묘백묘론을 들고 나왔는데 저는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흥묘백묘론보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법 질서에 대한 존중의 이미지 내지는 순응의 이미지라고 봐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협조하는 거죠.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이 1심이 2년 2개월이 걸렸잖아요. 원칙대로 하면 6개월 이내에 끝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항소심이 이제 시작됐는데 일부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 뭐 증인을 13명을 신청하고 그 문서 송부 촉탁도 10건이나 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재판을 오래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이미지가 없어져야 중도층의 소구력이 생기는 것이지 뭐 이른바 경제 정책을 갖고 중도층을 끌어들이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애매하게 남겨주셔서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짧게 마지막 발언 뭐 많이 못했으니까 우리 김성태 전 대표님 지금 현역 장관이 이 여론조사 1위로 나와요. 뭐 괜찮습니까? 당으로서는? 이것도 이제 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아니면은 당내 이제 차기 잠룡에 대한 어떤 그런 이 평가와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란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사실상 김문수 지금 장관이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저는 관찰을 하고 있는데 저는 김문수 장관님을 뭐 같이 노동동도 그렇죠. 옛날에 네. 했고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지만은
평가는 호불호가 너무 다릅니다. 좀 지나가는 근데 바람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공수처 수사 이첩에 따른 이제 검찰 기소 시점에서 지금 이제 우리 당 지지자들이나 또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그럼 자유우파적인 관점에서 우리 당 후보를 볼 건지 안 그러면 중도 확장적인 측면에서 네. 우리 후보를 볼 건지 그게 알겠습니다. 아마 설 쉬고 나면은 좀 분위기가 알겠습니다. 나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예. 드릴 수 없습니다. 자, 김한규 의원님, 김영남 정책위원장님, 김성태 전 의원님 세 분 고맙습니다. 설 잘 네, 쓰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